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게 다 심리학 덕분이야. 저자는 주현성, 출판사는 북스토리입니다. 거리두기의 시대, 만남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법. 가끔 보면 외로움을 덜기 위해 동호회나 카페 모임 등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로 어떤 취미가 너무나 배우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모임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지 외롭고 무료한 나머지 관심사가 같은 사람을 찾아 사람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관심사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얼마 오래 가지 못한다. 그들은 대부분 평소에도 자신과 같은 관심과 생각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심도 생각도 달라서 좀처럼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관심이 같은 사람들을 찾아 자신의 외로움과 적절함을 달래보고자 모임 등에 나와보는 것이다. 주변과의 관계가 적고 매번 혼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자신과 공통점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잘 안 가거나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외롭고 적적한 것이다. 그렇다고 온전히 혼자만의 삶에 푹 빠져 살지도 못하니 동호회 등을 기웃거리며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그렇게 관심과 마음이 착착 맞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뭔가 한두 개 공통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 많이 다르다. 특정 관심사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나 세세한 취향까지 맞기도 쉽지 않다. 여기에 적당히 말하고 또 적당히 들어줄 만큼 상대의 반응에도 관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 다 자기 말만 하기를 좋아하거나 상대의 말을 기꺼이 들을 의지가 없다면 그 역시 함께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관계에 원활한 사람들은 공통점에 집착하지 않고 다름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작은 공통점을 크게 보고 즐거워하며 다른 점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니 작은 공통점만으로도 전혀 다른 사람과도 잘 어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고등학교 동창이나 어릴 적부터 편하게 지내온 중마고우를 떠올려 보라. 그들은 당신과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가? 여러분과 많이 다른가? 물론 수준이나 사는 곳, 학교, 그리고 추억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렇게 변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성격에서부터 취향까지 너무 다르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만나면 이런 얘기들이 자주 오간다. 걔는 원래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해.
너는 그게 뭐냐? 하하하. 그들은 서로가 전혀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낸다. 심지어 다른 점을 가지고 서로 공격도 하고 장난도 친다. 그들에게 이미 다름은 밀어내거나 거부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며 때때로 즐거움을 준다. 다른 것이 더 반가울 때도 있고 때로 도움이 될 때도 있다. 그러니 만나도 부담이 없고 특별히 같이 할 일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편하게 지내고 싶고 더 잘 어울리고 싶다면 기꺼이 다름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열어야 한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은 회피할 것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는 나대로 좋고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좋은 것이다. 그렇게 서로가 있는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함께하는 것이 편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더없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도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시대 갑자기 한 공간에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 충돌이 잦아지는 가족도 이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더 현명하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보통 아내는 아내대로 왜 자신의 의도를 안 따라주는지 불만이 쌓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왜 자꾸 자기에게 맞추라는 건지 불만이 쌓인다. 물론 반대로 남편이 안 따라준다고 불만인 경우도 있다. 아이들과 부모 간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마찰이 일어난다. 부모는 아이들이 더 얌전하게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아이들은 더 많은 자유와 개인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럴 때 각자의 욕구를 인정하고 상대방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나누다 보면 의외로 쉽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상대를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전달법으로 나의 감정과 입장을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들어주는 적극적 듣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다. 참고로 3명 이상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서로 나 전답법과 적극적 듣기로 대화가 가능하다. 이때는 각자가 함께 의논해야 할 문제에 대해 자신의 감정과 입장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나머지 사람은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충분히 들었음을 확인해 준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감정과 입장,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 준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하나씩 제안한다. 이때도 비판을 하지 않고 좋게 느꼈던 것들과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실천하기 힘든 부분 등을 이야기 나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은 서로가 쉽게 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역시 다름이다.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서로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야기하여 큰 마찰 없이 모두의 뜻에 부합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종이에 적어서 서로가 확인하고 각자 지켜나가면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때때로 자신들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아이디어를 나타내기도 하고 도달하기도 하며 생각보다 진솔하고 적극적인 참여 과정이기 때문에 차후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물론 리더가 몇 번은 꼼꼼하게 서로의 약속 상황을 체크해 주어야 꾸준히 지속되며 중간중간 다시 모여 논의해 합의한 내용을 수정해 주는 것도 좋다. 이 과정에서 모두의 의견이 가감 없이 들어가고 아무도 억울하지 않은 대안이 마련되는데, 그래서 토마스 고든은 이를 아무도 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무패 방법이라고 불렀다. 단절의 시대, 혼자서도 즐거워지는 법을 익혀라. 단절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족만의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좌절하거나 고통스러워할 일도 아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혼자서 즐기는 법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결국 사람은 매 순간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존재이고, 어떤 면에서 인생이란 언제나 혼자서 떠나는 여행이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강요된 혼자 있는 이 시간을 만끽하는 법을 익힐 수 있다면 코로나 분리를 더 쉽게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많은 즐거움으로 채워진 하루하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즐거운 감정을 몸에 기억시키는 것이다. 이는 포커싱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무엇인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또는 막 일어나 개운할 때 같이 기분과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가 있다. 그러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몸의 느낌을 만끽해보자. 몸의 근육과 마디 하나하나가 평온하고 부드러울 수 있고, 때때로 가슴이 뛸 듯 기쁠 때도 있다. 이렇게 몸에서 느끼는 좋은 느낌을 최대한 몸과 머리에 기억시키는 것이다. 이 느낌을 충분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불러낼 수 있다. 피곤할 때, 무료할 때, 지칠 때 등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 다시꺼내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경우 속을 아주 편하게 하고 잠을 잔 다음 날 가끔 매우 평온하고 하늘을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는 이것을 몸에 충분히 기억해 두었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해서 잠시 휴식을 취할 때 활용하곤 한다. 다음은 몸에게 충분히 보답하기다. 이것은 자신을 담고 다니는 몸에 대한 기본 예의를 갖추는 것이며 애써 몸을 호강시켜주는 것이다. 흔히들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고작 나는 나를 사랑해
땡땡아 사랑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뿐이다. 문제는 빈말로만 하는 사랑은 점점 속이 보이고 오히려 미워지기 마련이다. 서서히 말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갈수록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마련이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랑을 몸소 몸으로 보여주라는 것이다.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나의 발원지이고 나 자체인 몸에게 그렇게 사랑을 내 몸에 직접 표현해 주는 것이다. 먼저 몸에 햇살을 선사하고 만끽하게 하자. 야외가 아니라도 햇살 내린 창가에 어깨든 팔이든 몸이 더 좋다고 반응하는 곳에 햇살을 쬐게 하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사흘을 해보자. 서서히 번지는 따뜻함과 개운함을 만끽해보자. 향이나 거품이 가득한 욕조에 몸을 담근다면 제대로 진하게 호강시켜주는 것이다. 목욕 후 부드럽게 로션을 바르거나 여기저기 주물러 몸에게 애정을 보내보는 것도 좋다. 커플이나 부부라면 서로 마사지해 주는 것도 좋다. 이 모든 순간에 느껴지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마음껏 즐겨보라. 거의 집에 있어야 한다면 구질구질한 잠옷차림으로 움직이지 않길 바란다. 이왕이면 깨끗하고 예쁜 옷, 애정이 가는 옷을 입고 입자. 그리고 자신의 예쁜 부분, 멋진 부분을 어루만지며 흐뭇해 해보자. 명심하라. 자신도 돌보지 않는 몸을 어떻게 사랑받는다 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든 몸을 위해 몸이 좋아하는 일을 애써 챙겨라.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쉽고 생생한 방법이다. 바로 그 사랑의 효과가 만끽되는 방법이다. 몸을 충분히 재충전하고 다시 활력을 찾는 방법이다. 몸 구석구석에 기쁨과 즐거움, 애정을 심는 과정이다. 몸을 외롭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한편 고독도 마음껏 즐겨보라고 말하고 싶다. 엄밀히 살펴보면 고독도 고독 나름이다.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적거나 갑자기 관계가 멀어져서 오는 고독이 있다. 이를 외로운 고독이라 부르자. 이는 단순한 외로움으로 소통의 부재에 대한 갈망이며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욕구다. 이럴 때는 마음을 나눌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거나 전화를 하는 게 상策이다. 또 다른 하나는 몸이 지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느껴지는 고독이다.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더 발전적이고 싶은데 몸이 따라가지 않고 정신도 제대로 차려지지 않는 상태가 오래될 때 오는 고독감이다. 이는 보통 불면증 생체 리듬을 상실했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가면서 느껴지는 무력감에서 오는 고독이다. 무력한 고독 또는 피곤한 고독이라 할 만하다. 당연히 이때는 몸을 돌보며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그런가 하면 막연하게 나를 부추기는 고독도 있다. 막연히 무언가를 쫓고자 몸부림치면서 오는 고독도 있다. 외로움의 고독이 외부와의 관계에서 오는 고독이라면
이 고독은 자신의 내부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다. 그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만나고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고 싶은 갈망이다. 내가 나에게 요청하고 있는 고독으로 요청된 고독이라 부르기로 하자. 중요한 것이 이 요청된 고독은 피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는 점이다. 외로운 고독은 덜어내야 하지만 요청된 고독은 채워야 하는 것이다. 인간이기에 타고난 무엇인가를 향하고픈 고독이다. 내 안으로 더 깊이 침잠하고 싶은 고독이다. 이 고독에 익숙해질수록 사물과 행위, 생각들이 어느 순간 자신의 또 다른 친구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좀 더 신성한 눈으로 세상과 인생을 다시 보기 시작한다. 이는 이제껏 흔히 접해보지 못한 신비로운 즐거움이다. 내가 존재하고 존재하는 것들과 함께하는 기쁨이다. 이런 요청된 고독이 밀려오면 뭔가 이 막막한 우주에 혼자 서 있다는 느낌이 몸 안에 가득 차게 된다. 이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그 느낌을 받아들여 보자. 처음에는 다소 슬프고 서글플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충분히 바라봐주고 이름을 붙여주면 된다. 하지만 그 감정을 포커싱 하다가 외로움이나 후회 같은 감정이 밀려오면 그것은 외로운 고독이다. 요청된 고독과 다른 누군가와 멀어졌거나 사람과의 소통이 그리운 것이다. 그 경우는 그런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고 해소해주자. 아마 그 사람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날 것이다. 다음 날 행동에 옮기면 된다. 그렇다면 요청된 고독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요청된 고독은 사람이 아닌 사물과 행위, 생각들에게서 친구를 찾는 행위다. 나의 경우 사람들과 최대한 멀어지기 위해 우주 이야기, 원자 이야기에 관심을 쏟곤 한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경전이나 관련 이야기에 심취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기도 등을 통해 신과의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역사를 추적해 나가는 일 역시 고독의 특효약이다. 그림, 낙서나 시, 창작 등 예전의 나를 유료해 주던 취미를 다시 꺼내드는 것도 좋다. 그런 취미라면 굳이 강의 등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혼자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TV에서 십자수에 심취한 중년 남성을 본 적이 있다. 그는 그 과정 자체가 치유였다고 말하고 있다. 때때로 혼자 등산이나 바다 여행을 하는 것도 좋다. 핵심은 혼자서 무언가에 흠뻑 빠져드는 것이다. 사람이 아닌 그것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사람을 떠올리더라도 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추억 자체의 말을 거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만남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의 의미를 새롭게 복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몰랐던 세계를 알아가며 새 친구를 만나고 익숙한 세계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친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경제적 현실과 사회적 지위를 떠나 오직 자신만의 관심과 방법으로
자신만의 놀이를 하는 것이다. 자신만의 색깔로 길고 긴 비단을 짜는 행위다. 고독은 기꺼이 즐길 때 고독하지 않게 된다. 그것이 고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법이다. 충분히 고독을 만끽한 자는 타인과도 기꺼이 더 잘 어울린다. 고독이 달콤해질 때까지 고독을 만끽해보자. 아름다움이 나를 끌고 가게 하라. 심리학자 에이브라함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가 충족될 때마다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고 생각했다. 가장 먼저 1단계는 생리적 욕구로 음식, 의복, 주거 등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욕구다. 이 욕구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이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2단계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는 신체적 위험이나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안정한 혼란 등으로부터 벗어나 지속적인 안정과 안정을 구축하고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다. 이것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3단계 소속 및 애정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집중하게 된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과 사랑받고 싶은 욕구다. 가족, 친구, 회사 조직 등에서 이론으로 원활한 관계를 맺고 심리적 안정감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4단계는 존중에 대한 욕구다. 이는 사람들로부터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좀 더 유능하고 훌륭한 인물로 존중받고 싶은 욕구다. 이때 존중은 지위나 인정, 명성, 관심받는 것 같이 외부에서 얻는 존중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자신을 중요하다고 느껴야 비로소 진정한 존중의 느낌을 충족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로 각 개인의 타고난 능력 혹은 성장 잠재력을 실행하려는 욕구라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앞선 4개의 욕구처럼 결핍된 것을 충족시키려는 욕구가 아니라 이들 욕구들이 충족되어 결핍이 아닌 상태에서 더 많은 성장을 갈구하는 욕구이다. 이 욕구야말로 가장 인간답고 성숙한 욕구로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멋지게 다듬어 내려가는 욕구라 하겠다. 이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은 인간의 다양한 욕구와 삶의 동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전망을 내놓았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동기 이론의 기초로 높이 평가되곤 했다. 물론 이 이론은 사람들이 각 단계의 욕구를 단계적이기보다 여러 단계를 동시에 충족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고 메슬로 스스로도 말년에 자아실현 욕구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다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와 그의 제자들이 제기한 인지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이다. 인지적 욕구는 지식과 기술,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을 품고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다. 심미적 욕구는 자연과 예술, 더 나아가 삶에서 균형과 조화를 꿈꾸고
좀 더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욕구다. 인지적 욕구와 심미적 욕구는 자아 실현만으로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애매모호한 개념이지만 우리 안에 또렷이 존재하는 욕구이기에 존중 욕구와 자기 실현 욕구 사이에 추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욕구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인지적 욕구와 심미적 욕구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인지욕구는 고독에 심취한 방법처럼 역사책에 골몰하거나 우주 등의 관심을 가짐으로써 채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심미적 욕구는 등한시하기 쉽다. 뭔가 예쁘고 아름다운 것, 좀 더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한 욕구는 때때로 겉모습만 중시하고 사치를 부추기는 모습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오히려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내적 아름다움에 더 많은 방점이 맞추어진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란 객관적인 기준이나 법칙이 아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강하면서도 거칠지 않게 매혹하는 것이며 내 마음이 부드럽게 빠져드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아름다운 사람은 물론 음악, 미술, 자연까지 더 나아가 우주적 질서와 아름답고 숭고한 삶까지를 포함한다. 무엇보다 이런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에 경탄하는 것이야말로 때때로 삶의 의미처럼 우리를 끌고 가는 강한 힘이 되어준다. 특히 힘겨운 삶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우리를 유혹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몸이 건조하게 느껴진다면 너무나 힘겨운 시간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아름다운 것을 찾아 추구해 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심하게 아프고 난 후 회복하고 나서 밟아보는 잔디와 햇살은 눈부시게 아름답다. 광풍이 지나간 후 평화를 되찾은 평원 역시 아름답고 눈부시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심리학자 빅토리 프랭클도 5차례나 사형 선고를 받았던 평화주의자 김낙중 씨도 감옥에서 바라본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말한다. 갇힌 감옥에서 본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새소리 하나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있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동안 알아보지 못한 아름다움에 경탄할 수 있게 될 때 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강한 삶의 의욕을 부여해 주기 시작한다. 수용소의 그들처럼 말이다. 그리고 추리소설 작가 에거스 크리스트는 말한다. 인생을 바라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것이 있다. 바로 아름다움이다. 여기에 이 일을 달 사람은 없다. 우리도 힘겨운 날일수록 답답하고 무료한 날일수록 더 자주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 멋진 풍경이나 옛 정사가 남아있는 골목길도 좋다. 물론 화려한 풍경이 아니어도 좋다. 시간이 날 때 인적이 드문 미술관을 찾아 조용히 그림을 감상해 보는 것도 좋다. 핵심은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이다. 예쁜 와인잔에 붉게 담긴 와인, 비스듬히 비추는 햇살의 아름다움,
사랑하는 사람이 일하는 뒷모습 등 아름다움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만큼 또 아름다운 게 없다.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현대 철학의 아버지로 우뚝 선 니체도 아름다운 것이 힘을 상승시킨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예술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예술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형성자요. 삶으로 이끄는 위대한 유혹자요. 삶의 위대한 자극제라고 말한다. 심지어 예술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정당화된다고 역설한다. 예술과 아름다움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무의미와 힘겨운 삶의 고통에 등 돌리게 하고 더 큰 기쁨과 살아야 할 이유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아름다움에서 그런 유한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게 다 심리학 덕분이야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